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며 남동생인 황제에게 끊임없이 절세 미녀들을 바쳐 황실을 자신의 치마폭에 감쌌던 절대적인 권력의 화신. 그러나 그 화려하고 거룩한 장막 뒤에는 예순이라는 늙은 나이에 짐승만도 못한 정욕에 눈이 멀어 겨우 18살에 불과한 자신의 양아들과 경악스러운 불륜 행각을 벌인 추악한 노파에 역겨운 민낯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핏줄마저 이용해 권력의 정점에 섰던 희대의 요부. 그녀는 바로 한나라의 관도공주 유표입니다. 관도공주 유표는 흠잡을 데 없는 고귀한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아버지는 검소하고 어진 정치로 태평성대를 연 한 문제였고, 어머니는 훗날 한나라 조정을 쥐락펴락하게 될 철의 여인 두태후였습니다. 공주로서 그녀의 어린 시절은 황금빛으로 빛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영리한 소녀가 깨달은 세상의 이치는 잔인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두태후는 한때 평범한 궁녀에 불과했지만 황제의 총애라는 얇은 동아줄 하나를 부여잡고 태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어린 유표는 어머니의 삶을 지켜보며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권력의 본질을 뼛속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여자는 스스로 황제가 될 수 없다. 여자의 권력은 오직 황제의 마음을 통제할 때만 파생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는 정치적 식견이나 충성심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움과 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찬 관도공주는 당급 후 진호와 혼인합니다. 겉보기에는 황실의 핏줄과 유력한 제후의 결합이라는 완벽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성품이 유약하고 정치적 야심이 없는 평범한 사내였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갈망하던 관도공주에게 이 결혼은 안락하지만 숨막히는 황금 세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어 현모양처로 늙어가는 것은 그녀의 끓는 피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57년 아버지 문제가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친동생인 유계가 황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한경제입니다. 동생이 황제가 되었다는 것은 관도공주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일은 남자들, 즉 대신들의 몫이었습니다. 여자인 그녀가 합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공간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관도공주는 역사상 그 어떤 여성 황족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내궁의 마담 전략을 씁니다. 경제는 정치적으로는 유능했지만 사생활에서는 미색을 몹시 밝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도공주는 동생의 이 은밀한 갈증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장안의 저택을 기점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을 풀어 눈에 띄는 미소녀들을 사들였습니다. 단순히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시와 음악을 가르치고 남자를 기쁘게 하는 교태와 화술을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공주의 저택은 어느새 황제를 위한 최고급 인력 양성소이자 은밀한 기방으로 변모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관도공주는 이 아름다운 소녀들을 끊임없이 동생 경제의 침소로 밀어 넣었습니다. 친누나가 남동생에게 수많은 여자들을 바친다는 것은 현대의 윤리관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폐륜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관도공주에게 이 소녀들은 동생을 향한 우애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치피자, 권력을 매수하는 욕망의 화폐였습니다. 자신이 바친 여자들이 황제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황제의 귀는 오직 그 여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관도공주였습니다. 황제가 누구를 총애하든 그 총애의 근원지에는 언제나 누나인 관도공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욕망의 독점이었습니다. 조정에 늙고 꼿꼿한 대신들이 주간에 쓰인 명분과 이치로 황제를 설득하려 애쓸 때
관도공주는 황제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대신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황제의 내밀한 심리적 통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녀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공주의 야심을 위해 소비되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관도공주는 같은 여성의 육체와 비애를 철저히 대상화하고 착취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정치판에서 자신만의 기형적인 권력 카르텔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황제가 될 수 없었던 한계에 갇힌 여인의 이 맹렬하고도 비뚤어진 투쟁은 당대에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곧 법이 되었고 그녀가 미워하는 자는 황제의 눈 밖에 났습니다. 황궁의 은밀한 안채는 완전히 관도공주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황궁의 모든 여성들이 관도공주의 발밑에 엎드려 아부할 때 유일하게 그녀를 향해 싸늘한 경멸의 시선을 보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유리였습니다. 황제 경제가 가장 총애하는 첩이자 황태자 유영의 친어머니였죠. 율리는 관도공주의 작태를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롭고 젊은 여자들을 황제의 침소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사랑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후궁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연적을 생산해내는 관도공주는 철천지원수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이 두 여인의 걷잡을 수 없는 증오와 자존심 싸움은 머지않아 한나라의 역사를 피바다로 물들이고 후계 구도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파국을 향해 서서히 치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관도공주는 자신의 거대한 권력에 감히 흠집을 내는 유리를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황제의 침소를 지배하는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 이 절대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관도공주는 이제 단순한 뚜쟁이의 역할을 넘어 직접 칼자루를 쥐고 정적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악마의 동맹을 결성할 준비를 합니다. 그 서늘한 피에 숙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궁의 담장은 높고 그 안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르게 흐릅니다. 전환시대의 장안성, 그 거대한 미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면을 썼습니다. 관도공주는 수많은 미소녀들을 동생 경제의 침소로 들여보내며 황궁의 은밀한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아니라 비단 이불 위에서 속삭이는 나직한 숨소리와 쾌락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의 카르텔은 곧 치명적인 암초에 부딪히고 맙니다. 권력의 속성은 끝없이 팽창하려는 데 있습니다. 관도공주는 동생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세대, 즉 미래의 황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진화교라는 이름의 오만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관도공주는 자신의 핏줄을 다음 황으로 만들어 자신이 구축한 권력의 생태계를 영원히 지속시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경제의 후계자는 맏아들 유영이었습니다. 유영의 생모는 율희, 경제가 태자 시절부터 가장 총애했던 여인이자 오랫동안 황궁 안주인 행세를 해온 자존심 강한 후궁이었습니다. 관도공주는 당연하다는 듯 유리를 찾아가 자신의 딸 진화교와 황태자 유영의 혼인을 제안합니다. 신우이와 올케의 결합, 그리고 현재의 실세와 미래의 권력이 손을 잡는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적어도 관도공주의 계산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리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서늘하고도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이 장면을 매우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두 여인의 심리적 충돌은 폭풍우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리는 관도공주가 매일같이 새로운 여자들을 경제의 품에 안겨주는 작태를 경멸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밤을 지새우던 유리에게
끊임없이 연적을 생산해내는 관도공주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리의 거절에는 나는 당신 같은 뚜쟁이 여자의 딸을 내 며느리로 미래의 국모로 삼을 수 없다는 도덕적 우월감과 노골적인 혐오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리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으며 아들이 태자라는 사실만으로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권력의 기반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모래성인지, 그리고 관도공주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 괴물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혼인을 거절당하고 수모를 겪은 관도공주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세계의 질서가 율이라는 한낱 후궁에 의해 부정당한 것입니다. 이 순간 관도공주의 마음속에서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서늘한 정치적 결단이 내려집니다. 현재의 태자가 내 딸을 거부한다면 내 딸을 받아줄 수 있는 다른 아이로 태자를 바꾸면 된다. 체제 전복을 향한 이른바 악마의 동맹이 잉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도공주의 날카로운 시선이 머문 곳은 황궁의 변방에 있던 조용하고 계산적인 여인 왕지였습니다. 왕지는 율희와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기에 기록된 왕지의 과거는 놀랍습니다. 그녀는 본래 평민인 금왕손과 결혼하여 딸까지 낳은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점쟁이로부터 왕지가 훗날 지극히 귀해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강제로 딸을 전남편과 이혼시킨 뒤 태자 시절에 경제에게 바쳤습니다. 정상적인 윤리관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과거를 안고 황궁에 들어온 왕지. 그녀는 유리처럼 감정에 휘둘리거나 오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숨기고 철저히 진리를 쫓아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생존의 달인이었습니다. 왕지에게는 유철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관도공주가 왕지에게 다가가 진아교와 유철의 혼인을 제안했을 때 왕지는 이 제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담이 아니었습니다. 관도공주의 정치적 영향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겠다는 목숨을 건 쿠데타의 서약서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권력을 찬찬히 뜯어보지 못한 율희와 달리 왕지는 기꺼이 관도공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두 여인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자 관도공주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조정에서 세력을 규합하거나 대놓고 율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장은 언제나 황제의 침소였습니다. 자신이 바친 미녀들이 경제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녀들은 관도공주의 잘짜인 각본대로 율희에 대한 소문을 흘렸습니다. 율희 마마께서 황제 폐하의 뒤에서 침을 뱉고 저주를 하십니다. 율희 마마의 질투가 너무 심하여 폐하께서 총애하시는 여인들을 남몰래 주술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개 밑에서 흘러나오는 은밀한 속삭임은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 서서히 경제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황제라는 자리는 본질적으로 외롭고 의심이 많은 자리입니다. 경제는 율희의 오만함을 내심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고 관도공주의 세뇌 작업은 그 불편함을 공포와 불신으로 키워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경제가 병석에 누웠을 때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경제는 율희를 불러 자신의 속마음을 시험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다른 후궁들과 그 아이들을 부디 잘 거두어 주시오. 이는 황제가 후계자의 어머니에게 내리는 마지막 부탁이자 국모로서의 아량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율희는 이 순간에도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관도공주가 들여보낸 젊은 년들을 거두라는 말에 격분한 율희는
황제의 부탁을 거부하고 무례한 말표현을 쏟아냅니다. 경제의 가슴 속에서 유리를 향한 마지막 연민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왕의 진정한 무서움은 분노를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경제는 침묵했습니다. 관도공주는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리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일격만 남았습니다. 얼마 후 조정의 한 대신이 황제에게 글을 올립니다. 태자의 어머니를 황후로 봉해야 합니다. 역사서에는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관도공주와 왕지 세력의 교묘한 덫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외척의 발호를 극도로 경계하던 한나라 황실에서 과거 여태후의 끔찍한 피바람을 기억하는 경제에게 이 상소문은 유리 일가가 황권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역모의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경제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상소를 올린 대신은 처형되었고 유리는 모든 총애를 잃고 버림받았습니다. 후계자의 자리도 흔들렸습니다. 기원전 150년 황태자 유영은 폐위되어 임강광으로 강등당하고 장안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유리는 깊은 절망과 우라증 속에서 피를 토하듯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리의 죽음은 황궁의 비정한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만을 앞선 자의 필연적인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도공주의 숙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폐태자 유영이 살아있는 한 왕지의 아들 유철의 앞날에는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반쪽짜리 승리는 가장 치명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유영이 임강광으로 쫓겨난 지 3년 후 그는 조상의 사당 땅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궁궐을 지었다는 아주 사소한 죄목으로 다시 장안으로 압송됩니다. 유영을 신문한 자는 중위 지도였습니다. 그는 푸른 매라 불릴 정도로 법 집행에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관리였습니다. 지도는 경제의 암묵적인 지시 혹은 관도공주 세력의 압박 속에서 폐태자를 짐승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사기에 기록된 유영의 마지막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한때 천하의 주인이 될 운명이었던 이 청년은 차디찬 감옥에서 아버지 경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편지를 쓰고자 지도에게 붓과 죽간을 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지도는 차갑게 거절합니다. 황제에게 닿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조차 짓밟힌 것입니다. 다행히 유영을 불쌍히 여긴 위관이라는 관리가 남몰래 붓을 건네줍니다. 어두운 옥창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에서 유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서를 써 내려갑니다. 변명도 원망도 없이 그저 자신의 불효를 자책하는 슬픈 글이었습니다. 유서를 다 쓴 유영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피가 차가운 감옥 바닥을 적실 때 멀리 장안성의 장공주 저택에서는 축배가 켜졌을지도 모릅니다. 황태자 유영의 자결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7살의 어린 유철이 새로운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도공주의 딸 진아교는 그토록 원했던 황태자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관도공주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가시 갔던 유리를 제거하고 정당한 후계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천하의 주인을 자신의 손으로 바꿔치기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전한 제국의 막후 실력자, 권력의 꼭대기에 선 여인이 되었습니다. 조카 유영의 붉은 피가 묻은 그 권력의 왕관이 훗날 자신과 자신의 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올 저주의 올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은 권력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결국 권력이라는 거대한 심연에 영혼을 먹히고 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리와 유영의 시체를 밟고 선 그녀의 치명적인 질주는
이제 다음 세대의 제왕 한무제를 향한 더 가혹하고 서늘한 운명의 족쇄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약속이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낭만적인 역사극 속에서 금옥장교, 즉 황금으로 집을 지어 아교를 숨겨두다라는 고사성어를 접하곤 합니다. 7살의 어린 소년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 누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며 한 당돌하고도 귀여운 맹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이 구절을 빌려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장안성의 차가운 달빛 아래 기록된 낱낱의 진실들을 들여다보면 이 낭만적인 은유 뒤에는 핏빛으로 얼룩진 정치적 거래와 한 여인의 처절한 파멸이 숨겨져 있습니다. 관도공주에게 이 약속은 결코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피 묻은 손으로 빚어낸 미래의 권력에 채운 가장 화려하고 무거운 정치적 족쇄였습니다. 그리고 이 족쇄는 결국 그녀의 딸 진아교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올가미가 되고 맙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150년경 관도공주와 왕지가 유리 일가를 몰락시키고 어린 유철을 태자의 자리에 앉힌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지는 아들의 생존과 황위 계승을 위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관도공주의 허영심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달콤한 환상을 설계한 것입니다. 관도공주는 소년의 맹세를 믿었고 자신이 황제라는 거대한 용의 목에 황금 목줄을 채웠다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141년 경제가 붕어하고 16살의 유철이 황제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훗날 흉노를 토벌하고 실크로드를 개척하며 전한의 최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정복군주 한무제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진아교는 전한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도달한 관도공주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황제를 만든 1등 공신이라 여겼습니다. 황제를 볼 때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재물을 요구했고 조정의 인사에 관여하려 들었으며 오만한 태도로 무제와 황실을 대했습니다. 무제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을 거스르려 하면 그녀는 서슴없이 황제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네가 어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느냐. 하지만 관도공주는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대하고 있는 청년은 유약했던 아버지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무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의식이 강하고 권력욕이 넘치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제왕에게 있어 가장 견딜 수 없는 모욕은 자신의 권력이 타인의 적선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무제의 피 속에는 외척의 간섭을 극도로 혐오하는 황실의 본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모이자 장모인 관도공주의 끝없는 오만방자함은 무제의 마음속에 차가운 사례와 혐오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줄타기 속에서 관도공주의 권력을 유지시켜줄 유일한 방패는 바로 황후 진아교였습니다. 하지만 황후 아교에게는 황실 여성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혼인 후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 사회, 특히 황실에서 여성의 가치는 오직 황위 계승자의 생산으로만 증명되었습니다. 관도공주는 딸의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 장안의 이름난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쏟아부은 돈만 9천만 전에 달했다고 역사서는 전합니다. 하지만 약효는 없었습니다. 초조함과 불안감은 아교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권세만 믿고 황궁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오만하고 표독스러운 성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후궁들이 황제의 승은을 입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그녀의 지독한 투기는 무제를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황금집의 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39년 무제는 마침내 그 답답한 황금 세장을 부수고 나갈 완벽한 명분을 찾아냅니다. 바로 평양공주의 저택에서 가히로 일하던 천민 출신의 여인 위자부를 만난 것입니다. 위자부는 진아교와는 정반대의 여인이었습니다.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고개를 숙일 줄 알았고 온화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무제가 그토록 원하던 자식을 연이어 잉태했습니다. 황제의 총애가 위자부에게 급격히 기울자 황후 아교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무제 앞에서 울부짖고 목숨을 끊겠다고 협박하며 황제의 일상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딸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던 관도공주 역시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마음을 돌려놓는 대신 짐승 같은 폭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들었습니다. 관도공주는 자객을 보내 위자부의 동생인 위청을 납치해 은밀히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암살 시도는 공손호라는 자의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사건의 후폭풍은 관도공주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격노한 한무제는 오히려 위청을 높은 벼슬에 임명하고 위자부의 일족을 전면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도공주가 휘두른 칼이 엉뚱하게도 위씨 일가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황궁의 중심에 세워주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관도공주의 통제력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권력과 사랑을 잃고 텅 빈 궁궐에 갇힌 진아교. 그녀는 이제 어머니의 힘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여인이 마지막으로 손을 뻗은 곳은 이성의 세계가 아닌 저주와 광기의 심연이었습니다. 바로 전한 역사를 뒤흔든 끔찍한 스캔들, 무고의 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원전 130년경 아교는 초복이라는 이름의 무당을 황궁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입니다. 무당은 흙과 나무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형의 가슴에는 위자부의 이름과 사주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교는 매일 밤 어두운 밀실에서 인형의 심장에 바늘을 꽂고 핏빛 저주를 퍼부으며 황제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원했습니다. 땅에 인형을 묻고 주술로 사람을 해치는 행위. 이것은 한나라 법률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스리는 극악무도한 시박의 대죄였습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저주의식이 무제의 귀에 들어가자 황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갑고 잔혹한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조사를 맡은 자는 훗날 홍리로 악명을 떨치는 장탕이었습니다. 그의 매서운 신문 아래 황후궁의 궁녀들과 무당들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문 속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제의 처결은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주술을 주도한 무당 초복은 시장 거리에서 허리가 잘리는 차명을 당했고 황후를 모시던 측근과 노비 등 무려 300여 명이 줄줄이 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황궁의 바닥은 붉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30년 7월 한무제는 마침내 자신의 고모이자 장모인 관도공주의 딸에게 폐위 조서를 내립니다. 황후가 처신을 잃고 이치에 어긋나게 무고의 술법을 행하였으니 천명을 받들어 종묘를 받들 수 없다. 황후의 옥새와 인수를 거두고 장문궁으로 물러나 살게 하라. 한때 7살 소년이 약속했던 황금의 짚은 이제 평생토록 단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차갑고 외로운 감옥, 장문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교는 그곳에서 궁녀 한 명 없이 철저히 고립된 채 눈물과 회한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이 시기 아교와 관련된 가슴 아픈 야사가 하나 전해집니다. 장문궁에 갇힌 아교는 황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사마상여에게 황금 백근을 바치고
자신을 위한 시를 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마상현은 버림받은 여인의 애달픈 심정을 담은 절절한 명문을 지어 올렸습니다. 황제는 그 시를 읽고 잠시 눈시울을 붉혔으나 발걸음은 끝내 장문궁을 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력의 비정함은 백근의 황금으로 빚어낸 눈물겨운 시구조차 가볍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결국 악요는 폐위된 지 20여 년 만에 장문궁의 서늘한 기와지붕 아래에서 병과 외로움에 지쳐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분신이자 권력의 유일한 명분이었던 딸의 철저한 파멸. 관도공주는 장공주 저택에 홀로 앉아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세계를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소년의 손에 의해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어머니 두태우도 동생 경제도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60이 넘은 늙고 주름진 육신과 자신을 철저히 배제해버린 거대하고 차가운 황권의 벽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의 문법이라면 이쯤에서 권력 싸움에 패배한 노파가 절에 들어가 불공을 들이거나 체념 속에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도공주는 달랐습니다. 권력이라는 마약에 한 번 중독된 영혼은 결코 고요히 늙어가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를 향한 지배력을 상실한 그녀의 병든 욕망은 이제 방향을 틀어 가장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내부를 향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워버리려 한다면 나는 세상이 가장 혐오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60을 훌쩍 넘긴 백발의 미망인 관도공주의 눈빛이 향한 곳. 그곳에는 뒷골목에서 주워온 13살의 가난하고 아름다운 소년 동원이 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빚어낼 수 있는 가장 깊고 캄캄한 도덕적 심연. 전환의 근간을 뒤흔든 60세 공주와 18세 양아들의 그 추악하고도 슬픈 스캔들의 막이 이제 막 서서히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워진 폐허라기보다는 갈 곳 잃은 욕망이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음습한 늪에 가깝습니다. 평생을 황궁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에서 권력의 단맛을 탐닉했던 관도공주에게 권력의 상실은 곧 자아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일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바깥 세상, 즉 조정과 황궁의 문이 굳게 닫혀버리자 60대의 늙은 공주는 자신의 거대한 저택 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비틀린 왕국, 아무도 자신을 거역할 수 없는 기형적인 절대 통치의 공간을 창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슬프고도 끔찍한 왕국의 중심에 제물로 바쳐진 인물이 바로 진주를 팔던 미천한 집안의 고아 소년 동원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60대의 황실 미망인과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13살의 고아 소년. 이들의 만남을 단순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파격적인 로맨스나 늙은 여인의 주체할 수 없는 치정으로 포장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권력 역학에 기반한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는 그루밍이자 가장 잔혹한 형태의 지배였습니다. 기원전 130년대 권력을 잃고 허탈감에 빠져 있던 관도공주의 눈에 13살의 동원이 띄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고 성품은 유순했습니다. 공주는 즉시 소년을 자신의 저택으로 거두어 들입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글을 가르치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시켰으며 장부와 회계를 관리하는 법까지 손수 가르쳤습니다. 마치 훌륭한 후계자를 양성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공주는 동원의 원래 자아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오직 자신의 기쁨과 위안을 위해 존재하는 맞춤형 소유물로 조각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원이 18살에 눈부신 청년으로 성장했을 때 관도공주는 마침내 그를 자신의 침소로 끌어들였습니다. 어머니 뻘도 훌쩍 넘는 60대 중반의 늙은 공주와 10대 후반의 앳된 청년. 숨막히는 유교적 도덕관념이 지배하던 한나라 사회에서 이 근친상간에 가까운 결합은 입에 담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경악스러운 스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원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밥을 주고 옷을 입히고 세상을 가르친 유일한 신이자 절대 권력자인 관도공주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통제불능의 바깥 세상에서 입은 치명적인 상처를 보상받기 위한 병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자신이 황제로 만들었던 조카 한무제는 끝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딸을 버렸습니다. 황권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관도공주 자신도 무력한 늙은 여인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진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동원은 공주의 잃어버린 권력을 채워주는 완벽한 대체제였습니다. 밤마다 어리고 아름다운 청년의 육체를 탐하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군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강대한 지배자라는 환상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공주는 동원에게 미친 듯이 집착하며 자신의 모든 부와 권세를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장안성에는 동군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주의 저택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공주는 동원이 하루에 황금 100근, 수만 전의 돈을 물쓰듯 탕진해도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저택의 하인들과 관리들에게 동원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각 내어주고 내게는 사후에 보고만 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장안성 뒷골목의 고해에서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의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하는 삶, 밤마다 할머니 뻘인 여인의 탐욕스러운 손길을 견뎌내야 하는 끔찍한 일상. 하지만 관도공주의 이 기괴한 일탈은 단순히 저택 안의 비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억눌렸던 그녀의 오만함은 결국 권력의 정점인 한무제를 향해 폭발하고 맙니다. 바로 전한 역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주인홍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한무제가 고모인 관도공주의 문병을 핑계로 장공주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무제였지만 명분과 효를 중시하는 황실의 예법상 늙은 고모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공주는 병상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황제에게 한 가지 은밀한 청을 올립니다. 폐하, 신첩의 병이 깊어 언제 죽을지 모르나이다. 바라건대 신첩이 황청액이 되기 전에 폐하께 신첩의 사람을 인사시키고 싶사옵니다. 무제가 고개를 끄덕여 허락하자 병풍 뒤에서 한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옥처럼 하얀 피부에 수려한 용모를 지닌 18살의 동원이었습니다. 동원이 바닥에 엎드려 황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관도공주의 입에서 조정 대신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폐하, 이 아이가 바로 저택의 주인홍입니다. 부디 이 아이를 신첩의 부군으로 이우해 주시옵소서.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위의 환관들과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도덕적 타락과 스캔들마저도 무기화하여 황제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실로 소름 끼치도록 교활하고 파괴적인 심리전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윤리적 파탄을 전시함으로써 최고 권력자의 위선을 조롱한 것입니다. 무제는 분노로 상을 엎거나 동원의 목을 베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제는 빙그레 웃으며 동원에게 옷을 하사하고 술상을 내오라 명하며
그를 진정한 저택의 주인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훗날 무제는 동원과 함께 사냥을 나가고 투견을 즐기며 그를 마치 절친한 벗처럼 곁에 두기까지 합니다. 제왕의 자비 뒤에는 언제나 별인 칼날이 숨어있는 법입니다. 무제는 관도공주의 알량한 도발을 간파했습니다. 고모가 파놓은 스캔들의 늪에서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는 대신 무제는 아주 무섭고도 고단수의 정치적 계산을 마친 것입니다. 그래, 고모가 그리 원한다면 이 천한 장난감을 내어주마. 이 스캔들이 세상에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황실의 골칫거리였던 관도공주의 도덕적 권위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공주의 가문에 남은 한 줌의 명예조차 스스로 똥칠하게 내버려 두자. 이 기괴한 광대극이 끝날 때 공주는 영원히 재기불능의 상태로 철저히 고립될 것이다. 무제의 이런 묵인과 조장 아래 관도공주와 동원의 치정은 장안성의 가장 은밀하고도 화려한 가십거리가 되어 불타올랐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모든 윤리와 도덕이 마비된 장공주 저택에서는 매일같이 환락의 파티가 열렸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황제마저 자신의 연인을 인정했으니 이제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취해 있던 그 황홀한 승리감은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마차의 굉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독주와도 같았습니다. 권력과 쾌락의 꼭대기에 선 이 위태로운 남녀의 운명 앞에는 한나라 제일의 기인이자 날카로운 새치열을 가진 사내, 동방삭이 차가운 눈으로 이들의 타락을 지켜보며 파멸의 장계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톱니바퀴는 가장 잔혹한 결말을 향해 멈춤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한무제가 자신의 고모인 관도공주의 어린 연인 동원을 주인옹이라 부르며 묵인해준 사건 이후 장안성의 풍경은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암묵적인 승인을 얻었다고 착각한 관도공주는 이제 자신의 욕망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저택은 매일 밤 한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불빛을 밝혔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눈부신 청년 동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안의 귀족들과 관리들 사이에서는 동군을 거치지 않고서는 벼슬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은밀한 공식이 상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동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레에 금은 보화를 싣고 장공주의 저택 앞에 줄을 섰습니다. 황제의 곁에 머물며 조정의 실세로 떠오른 10대 후반의 청년. 동원은 자신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 뒷골목에서 진주를 팔던 고아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오만하고 화려한 권력의 기생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원은 정식으로 과거를 치르거나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 관직에 오른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권세는 오직 관도공주의 치마폭, 그리고 한무제의 변덕스러운 호의라는 극도로 불안정한 모래성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체스의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라고 착각했지만 실상 그는 관도공주와 한무제라는 두 거물 사이에 아슬아슬한 정치적 줄다리기 한가운데 놓인 화려한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30년대 후반의 어느 날 마침내 그 화려한 환상의 장막을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날아듭니다. 장소는 황실의 거대한 사냥터이자 정원이었던 선무원 혹은 상림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한무제가 황실 정원에 연회를 베풀고 고모인 관도공주를 초대했습니다. 공주는 당연히 자신의 연인인 동원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황제의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원 역시 황제가 자신을 친우처럼 대우해 주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화려한 수레를 타고 궁궐의 문을 넘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황제가 머무는 정학의 문 앞을 가로막고 선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큰 키에 형형한 눈빛,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특유의 여유로움을 지닌 사내. 그는 당대 최고의 기인이자 날카로운 직언으로 한무제의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았던 천재 문장가 동방삭이었습니다. 동방삭은 손에 극을 쥐고 문을 굳게 막아선 채 동원의 수레를 향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동원은 감히 이 문을 넘을 수 없다. 연회장에 들뜬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천하의 관도공주가 데려온 사람을 감히 막아서다니. 이는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황제 한무제 역시 정각 안에서 이 소란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방삭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황제를 향해 읍을 한 뒤 동원이 저지른 3가지 죽을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동원은 일개 평민의 신분으로 황실의 장공주와 사사로이 정을 통하였습니다. 이는 신하와 백성의 도리를 저버리고 황실의 권위를 짓밟은 죄로 그 죄악이 첫 번째 사형에 해당합니다. 둘째, 동원은 혼인의 예법을 무시하고 남녀의 분별을 어지럽혔습니다. 제국의 기강은 엄격한 윤리와 도덕에서 나오거늘 이 자는 음란한 행실로 천하의 풍속을 무너뜨렸으니 그 죄악이 2번째 사형에 해당합니다. 셋째,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백성들은 가뭄과 노역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허나 동원은 공주의 재물을 제 것인 양 탕진하며 사치와 향락으로 국부를 낭비하고 뭇 사람들에게 헛된 욕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갉아먹은 이 죄악이 3번째 사형에 해당합니다. 동방삭의 낭랑한 목소리가 궁궐의 담장을 때렸습니다. 이 3가지 죄목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체제, 유교의 근본 이념, 그리고 제국의 경제적 기강까지 모조리 뒤흔든 국가 반역에 준하는 범죄로 동원의 행적을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동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만했던 청년은 그제야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얼마나 끔찍한 벼랑 끝인지 깨달았습니다. 관도공주 역시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무제는 동방삭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거운 침묵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100번 옳다. 허나 오늘은 내가 이미 저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기로 하였으니 이번 한 번만은 안으로 들이도록 하라. 이후로는 내 말대로 엄격히 다스리겠다. 무제는 동원을 안으로 들이면서도 그 자리에서 동방삭의 직원을 크게 칭찬하며 황금과 비단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한무제가 진정으로 관도공주와 동원을 아꼈다면 감히 손님을 모욕한 동방삭을 벌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무제는 동방삭에게 상을 내림으로써 동방삭의 입을 통해 선포된 동원의 3대 죄악이 황제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전해 공인해 버린 것입니다. 무제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원이라는 존재가 황실의 권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서 고모의 연인을 쳐내면 효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는 동방삭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빌려 동원의 정치적 생명에 완벽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는 죄인이며 언제든 내 변덕이 끝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목숨이다. 무죄의 이 소리 없는 선언은 동원의 영혼을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간 동원은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하고 오만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제와 귀족들이 언제 자신을 끌어내어 허리를 자를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덜덜 떨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향기로운 술도 그의 입에는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관도공주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키워낸 연인이 황제의 서늘한 눈빛과 신하의 새치혀 앞에서 벌레처럼 짓밟히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권력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60대 노파의 맹목적인 착각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잔인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말았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 선무원 연회 사건 이후 장안성의 기류는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동방사계 직원과 황제의 하사품 소식은 발 달린 듯 장안성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원의 수레 앞에 엎드려 아부하던 관리들과 귀족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일제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장공주 저택의 문 아픈 밤의 정막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황제의 묵인이라는 얇은 방패가 사라지자 동원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실체는 한 줌의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동원의 삶은 철저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물리적인 고문은 없었지만 황제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은 어린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정위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화려한 침실은 그에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감방과도 같았습니다. 관도공주는 동원에게 부와 쾌락을 주었지만 그가 스스로의 두 발로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자생력은 철저히 거세해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이기적인 폭력이었죠. 결국 동원은 공주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릇으로 기능하다가 황권의 차가운 논리 앞에서 금이 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공포와 불안, 그리고 깊은 우울증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청년의 육신을 빠르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동원의 곁을 관도공주가 밤낮 없이 지켰지만 한번 금이 간 영혼은 세상의 어떤 귀한 약재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60대의 늙은 공주가 할 수 있는 일은 촛불이 꺼져가듯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10대 연인의 창백한 손을 쥐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좇았던 권력, 딸의 인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움켜쥐려 했던 그 권력이 결국에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마저 파괴하고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온기조차 빼앗아가는 과정을 관도공주는 처절하게 겪어내야 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참으로 정직한 거울과 같습니다. 영혼이 부서지면 아무리 화려한 비단으로 감싸고 진귀한 산의 진미를 쏟아부어도 그 균열을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동방사계 서늘한 직원이 장공주 저택을 휩쓸고 지나간 후 한때 장안성에서 가장 눈부셨던 청년 동원의 육신은 마치 속이 텅 빈 고목나무처럼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생명력이 넘쳐야 할 청년의 시기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삶을 향한 어떤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환상 속에서 길러진 온실 속의 화초는 황제의 싸늘한 외면이라는 단 한 번의 서리가 내리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매일 밤 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언제 정의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자신의 목을 칠지 모른다는 극도의 신경쇠약과 공포. 그것은 어떤 육체적 고문보다도 끔찍하게 그의 뇌수를 갉아먹었습니다. 장안성의 뒷골목에서 진주를 팔던 13살의 고아 소녀는 관도공주의 화려한 마체에 올라타던 그 순간 자신의 영혼을 악매에게 팔아넘겼는지도 모릅니다. 황금과 권력, 그리고 쾌락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동원은 자신의 삶을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관도공주의 통제 아래서 호흡했고 공주의 욕망을 비추는 매끄러운 거울로만 존재했습니다. 거울에 금이 가자 그 안에는 아무런 자아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도공주는 병석에 누운 어린 연인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장안의 명이란 명의는 모조리 저택으로 불러들였고 창고에 쌓인 금은 보화를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황제를 움직이던 그 막강한 정치적 수완도, 정적들을 짓밟던
그 서늘한 기만술도 병든 청년의 숨결 하나를 되돌리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평생 타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었다고 믿었던 60대 노파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과정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기원전 130년대 후반의 어느 날, 화려하기 그지없는 장공주 저택의 가장 깊은 침소에서 동호는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30살의 짧은 생애. 한나라 제1의 권력자인 황제의 고모를 애인으로 두었고 황제에게 주인옹이라 불렸던 사내의 죽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허무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 곁을 지킨 것은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끈 늙은 공주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그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수많은 귀족과 관리들은 아무도 그의 장례를 찾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기생수는 숙주가 권력을 잃는 순간 철저한 무로 돌아간다는 역사의 차가운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동원의 죽음은 관도공주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마저 끊어놓았습니다. 한때 황궁의 안채를 쥐락펴락하며 황제들을 조종했던 철의 여인은 연인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에게 동원은 단순한 쾌락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동원은 황권에게 밀려나고 친딸마저 잃어버린 그녀가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자 마지막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가 죽음이라는 물리적 한계 앞에서 산산조각 났을 때 관도공주는 비로소 권력의 허망함이라는 끔찍한 시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서는 이 시기 그녀의 행적에 대해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웅변적인 기록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목소리는 사라졌고 거대한 저택 안에는 미쳐버린 늙은 여인의 헛소리와 텅 빈 정막만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16년 관도공주 유표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눈을 감기 직전 역사에 남긴 마지막 흔적은 한나라의 모든 대신들과 유교적 질서를 경악하게 만든 기괴하고도 집요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의 예법에 따르면 황실의 여인은 죽은 뒤 당연히 자신의 정식 남편과 합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당급후 진호는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도공주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를 진호의 곁에 묻지 말라. 나는 동원의 곁에 묻힐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그녀는 유교의 가부장적 질서와 체면을 비웃었습니다. 명분뿐인 남편과의 합장을 거부하고 손잡버린 18세 연하의 남창 곁에 눕겠다는 이 선언. 황실은 곤혹스러워했지만 그녀의 유언은 결국 실행되었습니다. 관도공주의 시신은 페릉 근처에 먼저 묻혀있던 동원의 무덤 곁으로 옮겨져 나란히 합장되었습니다. 이로써 전환시대를 피로 물들이고 권력과 쾌락의 끝을 달렸던 한 여인의 생애는 막을 내립니다. 그녀는 여자가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없었던 시대에 성과 미녀를 무기 삼아 황제의 침소를 지배하는 뚜쟁이 전략으로 최고 권력에 올랐습니다. 윤리를 잔혹하게 숙청하고 어린 조카의 입에서 황금의 집비라는 맹세를 받아내며 세상을 다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신기루였습니다. 황권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그녀의 딸을 차가운 냉궁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덕적 심연으로 추락한 그녀가 마지막으로 움켜쥐려 했던 18세 소년과의 사랑조차 권력의 잔혹한 논리 앞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관도공주는 천하를 조종하려 했으나 결국 자신의 끓어오르는 욕망과 통제욕을 조종하지 못해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동원과 나란히 누운 페릉의 쓸쓸한 무덤은 인간의 맹목적인 권력욕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서늘한 역사의 묘비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